둘레특강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많이 덥고 많이 바쁘게 지내셨죠?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 나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사투리 쓰는 것이 참 듣기 좋았다는 얘기를 피드백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투리를 썼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제가 썼던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이 다 그쪽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아주 듣기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둘레특강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레길 있잖아요. 어디 뭐 지리산 둘레길, 또 이제 제주도는 올레길, 뭐 이런 그런 나름의 어떤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길들은 편하게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또 뭐 마음속에 이제 정리도 하면서 마음속으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오는 곳이 둘레길인데 우리 가톨릭 둘레 특강이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조금 제 자신 스스로가 발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큰 주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행가 행신합시다에 대한 우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 함께하게 되는 우리 내용들이 자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시작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행가행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포문으로 여러분 행복하냐고 물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가족 안에서 특히 부부가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우리 가족은, 우리 가정은 지금 행복한가?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한번 잘 찾아가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행복한 신앙인들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의 일과 습관해서 함께 나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두 번째, 자녀들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시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나라의 류시와 시인이 옮겼는데요. 지은이는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지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참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로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자식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아, 그때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양육할 때 왜 그렇게 내가 모질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키웠을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엄하게 키웠을까? 이런 후회들을 좀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이 대목에 많은 그 대목들이 다 사실 가슴을 울리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중간부터 나오는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했던 일들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과 관계에서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계란 후라이를 좋아해요. 제가 그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저희 가족들이 전주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농사짓던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시면서 조금의 장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가게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술을 드시면서 계란 후라이를 안주로 이렇게 해서 드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계란 후라이 하나 해달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안 해줘요. 안 해줘.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이제 한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난 돈 벌면 있잖아. 삼시세끼 내가 계란 후라이만 먹을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거 안 먹어 막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또 신부가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있으면 때 되면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 해줄까 이래요 저한테. 근데 계란 후라이를 그때 제가 2개, 3개를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렸을 때 그 못 먹었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이제 애정 결핍처럼 결핍 욕구가 저한테 계란 후라이라는 결핍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마음껏 먹는데도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란을 되게 좋아하고 계란 후라이를.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때 저희 이제 그 한 식탁에 큰 식탁인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10명이 이렇게 딱 한 그룹으로 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같은 식탁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방에 있는 그 주방 언니들이 이제 계란 후라이를 이제 10개를 딱 이렇게 놓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날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을 때 하나가 남잖아요. 저는 밥 먹는 내내 밥을 먹으면서 계속 계란 후라이를 쳐다봐. 저도 모르게. 저걸 내가 먹을까 말까. 저걸 저 막 내 마음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은 눈 감고 그냥 제가 갖다 먹는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래 누군가 또 먹고 싶은데 오늘은 참자. 그래 희생이다 하고 제가 계란 후라이, 그게 뭔 큰 희생이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때 너무 큰 희생이에요. 그게 먹고 싶은 막 욕구가 강한데 그걸 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무튼 계란 후라이를 그렇게 잘 먹어요. 제가 그 전주에서 강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계란 후라이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지금도 계란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신자분들은 정말 착해요. 어머나 왜 이렇게 착해 진짜. 계란만 주구장창 갖다 주네 이제는. 가지고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가 지금 그때 그럼 왜 계란 후라이를 저한테 안 해줬냐? 계란 후라이를 그때 해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까 봐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로 더 팔아서 자식들을 더 잘 입히고 먹이려고 했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후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녀를 키우면서 나중에 이제 그 결말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좀 편하게 키울 걸, 좀 원하는 대로 해줄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녀를 초중고 또 유치원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지금 데리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 아버님들 좀 편하게 자녀들을 키우세요. 그거 아둥바둥 막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서까지 키우면요 나중에 반드시 또 후회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말에 대해서 설사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 같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자녀는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좀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 자녀 양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전에 헬리콥터맘이라고 한참 유행했죠. 엄마가 자녀들 주위를 뱅뱅 돌면서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죠. 미리 앞에서 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가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젊은 친구가 직장 이제 직원으로 있는데 어느 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만둔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오늘부터 직장 안 나갑니다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한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거나 그만두겠다고 하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경우들이 꽤 요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건강하려면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와 자녀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개별화된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 몸속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사실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와 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한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맡고 있는데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하다 이제 어머니한테 가출했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학생 2학년 아이 중에서는 말을 너무 잘해요. 아주 정말 논리 있고 굉장히 똑똑하게. 근데 이제 왜 가출을 했냐면 이 아이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의사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는 꿈이 뭐였냐면 동물 조련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동물 조련사가 꿈이라고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했대요. 근데 아빠가 전혀 받아주지 않고 엄마도 받아주지도 않고 혼을 내기만 하고 어디 할 거 없어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면서 넌 반드시 의사 돼야 된다고. 그것도 서울로 가가지고 계속 그 강압하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잡혀서 저한테 왔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누구야? 너는 진짜 말을 잘하는데 신부님이 왔을 때 너는 변호사에도 정말로 잘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신부님 제 두 번째 꿈이 변호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엄마 아빠한테 변호사 얘기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왜? 야, 너 변호사도 얼마나 좋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신부님 제 원래 꿈이 첫 번째는 동물 조련사잖아요. 근데 저의 이 첫 번째 꿈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두 번째 꿈은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꿈을 받아들여야 두 번째 꿈도 받아들이지. 첫 번째 꿈 안 받아들이는데 두 번째 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친구 그 언변술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드님 제가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우 절대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그래요. 의사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이 아버지는 그 중학생 아들한테 아버지의 꿈을 계속해서 전이시키고 투입시키죠. 좀 안타깝죠. 자,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고 아빠와 아들이 건강해지려면 각각의 존재로서 개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엄마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꿈이 아이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자녀의 삶을 연장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된 말로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처럼 살라고 엄마 아빠가 키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키울 때 엄마 아빠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키우면서. 근데 그 꿈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거의 그렇게 살지 않을걸요? 자기 자신의 각각의 꿈대로 살걸요?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꿈꾸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부모님들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 꿈을 자녀들한테 전이시키고 강제로 투입시켜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꿈꾸는 대로 살지 않듯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청소년들도요, 자기들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청소년 시기에 이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 14세까지 이 뇌가 이제 쭉 성장하고 발달해 왔잖아요. 그런데 13, 14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 뇌가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달시켰던 그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20세 중반까지 어떤 사람은 뇌가 리모델링한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본인들도 스스로도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 공간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칩시다.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천정 다 뜯어내죠. 뭐 벽 뜯어내죠. 뭐 물건들 막 난리 나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집안이 난장판이죠. 그 난장판인 그 집에다가 아무리 좋은 물건 하나 딱 갖다 놔봐야 빛이 안 나요. 오히려 쓰레기 갖다 놓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왜? 리모델링해도 다 뜯어놓은 곳에 귀한 거 갖다 놔보세요. 그게 빛이 안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이들 머릿속이 지금 뇌가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하고 계속 얘기하면 그게 들릴까요? 안 들려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요. 청소년 시기의 뇌는 공사 중이다. 뭐라고요? 청소년 시기의 뇌는 공사 중.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공사 중인 건물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봤어요? 많이 보셨죠? 공사 중 돌아가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을 대할 때요, 청소년들 자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 이놈의 뇌가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하고 바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죠. 계속 다투고 서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왜 너는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너는 아빠 말을 안 들어? 본인도 듣고 싶죠. 그런데 지금 막 머릿속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거 뭐 듣겠어요? 그거 안 듣죠. 기억하셔야 돼요. 청소년의 뇌는 공사 중.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시오. 돌아가야 돼요. 우회하셔야 돼. 직접적으로 자녀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훨씬 편하고 훨씬 재밌게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 리모델링을 아까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할 새로운 자재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재를 줘야 될까요? 부모님이 어떤 자재를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자재를 가지고 머리, 뇌를 리모델링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정말로 재밌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재를 공급해 주셔야 돼. 그래서 행복의 자재를 주셔야죠.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재들, 격려하는 거, 칭찬하는 거, 용기 주는 거, 웃음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거, 행복을 주는 거, 이런 긍정적인 자재들을 자녀들한테 그 시기에 공급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 긍정적인 자재를 가지고 자신의 뇌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청소년 자녀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재를 어떤 자재 주냐면 비난, 화, 분노, 질투, 이런 부정적인 자재를 계속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자재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 자재밖에 안 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 자재로 자신의 뇌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재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니 그 리모델링한 뇌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인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밝고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는요,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 부부가 싸우고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진짜 막 원수만도 못하게 막 지내는 그 부모님에서 어떤 자재가 자녀들한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떤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가? 공급하는 자재가 그래서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럼 만약에 자녀가 지금 다 컸다.
그럼 신부님 너무 늦었네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들은요, 이제 스스로 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부정적인 자제만 주던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걸 주잖아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요, 자녀들이. 왜 이러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왜 갑자기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래? 왜 갑자기 잘하는 척해? 이러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부부관계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자제를 공급해주면 좋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걸 주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걸 주잖아요. 그럼 막 기겁하죠. 당신 왜 그래? 평소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면서 난리 피우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다 큰 성인 자녀가 있으면 성인 자녀에게 성장기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고 용서 청하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이런 좋은 자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가져왔는데 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에 보면 멋진 그 벽돌집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초가집처럼 흙집이 있어요. 가운데 지금 나무는 원래 설명은 제가 이거였거든요. 어떤 자재를 공급해서 지금 집을 짓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쪽 집이 달라진다, 모양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재를 쪽 자녀들에게 많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건가? 첫 번째, 자동사고 함정에 빠지지 마라입니다. 자동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동차 사고 아닙니다. 자동사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스스로 딱 떠오르는 생각, 판단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막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동적으로? 화가 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 새끼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네가 지금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너 시험 안 봐? 너 그러다 너 점수 아주 너 두고 보자? 하고 막 온갖 것들을 쏟아내죠. 왜? 시험 공부를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이미 시험은 꽝, 망쳤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중에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버지가 주말에만 잠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말에 집에 딱 들어오면 정말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주말에 딱 왔는데 아이 모습이요, 주말에 늦잠 자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 하거나 아니면 TV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아빠는 딱 그것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동적으로 무슨 얘가 일주일 내내 게임하고 일주일 내내 TV 보고 일주일 내내 늦잠 자면서 이 게으른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자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막 혼을 내고 일어나라, 공부해라 막 이렇게. 근데 아이는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딱 아빠가 오는 해필 그 시간에, 그 타임에 잠깐 텔레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죠. 여러 번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 뭐 속된 말로 그냥 먹어버리죠. 먹어버려. 너는 엄마 말을 먹냐? 너는 아빠 말을 먹냐?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식탁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이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잖아요. 아빠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버릇없는 놈,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놈이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되면 괜히 또 집안 망신당할까 봐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앉자마자 그러죠. 야, 너는 아빠가 수저도 안 드는데 먼저 수저 들어? 어디서 그거 배운 버릇이야? 하면서 또 한마디 하죠. 근데 지금 애는 빨리 먹고 가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동적으로 애가 먼저 수저 든 딱 순간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릇이냐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사고를 부모님이 먼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자동사고에 빠집니다.
그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위에도 원인이 있죠. 이유가 다 있죠. 이유 없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동에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막 그래요. 졸라요. 밖에 나가서 어디 식당 가서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갑니다. 식당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자기 먹기 싫다고 집에 가자고 또 이래요. 왜 그래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화가 나죠. 아니 네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네가 오자고 했잖아. 왜 그래? 먹어. 앉아. 하면서 이제 막 아주 그냥 난리 나죠. 근데 아이는 오는 순간 또는 식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죠. 왜 그런가? 네가 오자고 했잖아. 네가 먹자고 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마음이 변했는가?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예. 두 번째는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도요. 부모님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격려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사고로 비난하고 혼내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응원해주는 또 인정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감정입니다. 다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은 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감정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아빠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자녀의 감정이 지금 어떤 지금 상태인가.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두 번째 항상.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요. 가끔은요. 불쌍해요. 우리 아들, 딸들 진짜. 그래서 그 감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자동사고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 게임하고 있구나예요. 이 게임을 결국 어떻게 해요? 아들이 게임하고 있는 걸 찾아보면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은 망칠 거고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해요? 대학 못 갈 거고 대학 제대로 못 가면 취직도 못 할 거고 취직도 제대로 못하면 연애도 못 할 거고 연애도 못하면 결혼도 못 할 거고 결혼도 못하면 백수가 돼가지고 끝까지 엄마 아빠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이제 이런 게 0.1초 사이에 딱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딱 벌써 아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필요 하나도 없다.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일단은 받아주셔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관계가 개선된다. 네, 그래서 자동사고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진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교육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죠. 제가 캐나다에서 한 5년 동안 살다 오기도 했는데요. 캐나다에서도요.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해요. 정말.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엄청난 교육열이 사실은 방향이 잘못됐죠. 안타깝게도 어떤 교육부 장관이 와도 어떤 대통령이 와도 어떤 교육감이 와도 이걸 바꾸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만이라도 1차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 교육이란 게 뭐냐?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는 우리 종교할 때도 이 교자 쓰죠. 교는 본연의 바탕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서 키워주는 거예요. 없던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본래 바탕에 있는 것. 원래 기질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실 누구나 다 우리 부모님들의 꿈은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되면요. 벌써 딱 갈립니다. 이놈이 머리로 먹어 살 놈인가 몸을 움직여서 먹어 살 놈인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기질,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본래의 어떤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육은 뭐냐? 부모님이 따뜻한 가슴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길러주는 것.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에듀케이션 그러잖아요. 에듀케이션.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 본래 라틴어 에두체레 이 말은요. 내적인 것, 이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은 교육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잘 펼치게 만드는 게 교육인 거예요. 외국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밖에 있는 걸 억지로 아이한테 집어넣어서 그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어요. 죽어. 왜? 우리 여러분들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 칩시다. 외부에 어떤 분의 신장을 내가 기증받아 이식했을 때 이게 내 체질하고 내 몸하고 맞아야 이게 사는 거잖아요. 안 맞은 걸 했을 때는 결국 죽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예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안에 있는 것을 내서 펼쳐지게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걸 계속 넣어서 여기에 맞춰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안 맞을 때 애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가출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엄마, 나 살고 싶어. 아빠,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가출했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 이놈이 가출한 그 가출의 포인트만 줘요. 그게 자동사고가 또 일어나죠. 그런데 아이가 가출은요, 살고자 하는 방편이에요. 최후의 발악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아이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뭐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 각국 그 운동에 있어서 우리 세계 최고의 클래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영어도 잘해요. 김연아 선수도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그 피겨 스케이팅을 잘했나요? 아니죠. 피겨 스케이팅, 본래 해야 되는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다 보니까 결국 국제대회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날로 늘고 잘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죠. 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하고 피겨를 해야 되고 영어를 잘하고 축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고 그다음 이렇게 순서를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재질, 쉽게 얘기하면 달란트. 우리 성경에서 만달란트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가 탤런트, 오늘날 우리 그 드라마 이런 나오는 분들을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달란트에서. 그게 재능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쓰게 만드는 게 교육이다. 이걸 어려서부터 찾아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 진짜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학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너의 그 내면에서 진짜 네가 하면 행복할 게 뭐냐. 이거 찾기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옆집 누구는 뭘 하고 있어? 옆집 누구는 이번에 뭐 성적이 어떻대? 옆집 누구는 이번에 유학을 간대? 옆집 누구는 뭐 한대? 이런 걸 막 이 옆집 엄친아들의 이 문제로 인해서 온 집안이 난리여 지금. 믿고 기다리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봄에 피는 꽃이 있죠. 개나리. 그죠? 개나리 필 때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개나리가 피면 우리가 봄이 왔다는 걸 느끼잖아요.
자, 봄에 피는 꽃입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장미.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눈 속에 피는 꽃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계절에 피는 꽃이에요? 옆집 아이는요, 봄꽃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봄에 꽃을 피운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아들은 가을꽃이에요. 아니, 가을꽃을 보고 옆집 애가 봄꽃인데 봄에 꽃을 피우니까 너는 왜 못 피우고 있냐? 라고 닥달을 하고 꽃을 피우게 만들려고 하니 이 가을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형하고 비교를 합니까? 왜 동생하고 비교를 합니까? 형은 여름꽃이에요. 동생은 그런데 겨울꽃인 거예요. 아니, 형이 여름에 피는 꽃인데 겨울꽃 동생 보고 형을 따라서 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죽죠. 그러면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꽃 피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지금 피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꽃 피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 그래요. 반드시 꽃 피는 시기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거,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물 주고 양분을 주면서. 여러분들 대나무가 높이 솟잖아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이요, 대나무 밭에 가보셨어요? 죽순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죽순이 땅속에 몇 년 동안 있다가 비가 올 때 딱 올라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데요, 순식간에 쑥쑥쑥 자랍니다. 하루 이틀 만에 싹 자라요. 그냥 크게 자랍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땅속에 있어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번째로 심판관이 되지 말고 응원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정말 응원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심판관이 된다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왜? 심판관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항상 단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모가 아니어도요, 심판 많이 받습니다. 손가락질 많이 당해요. 나가면. 불쌍해요. 나가면 진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온 자녀를 집에서마저 부모님마저 심판관 역할을 하면서 비난하고 혼내고 용기를 꺾고, 저는 부모님들이 그런 심판관이 아니라 응원단, 응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괜찮아, 야 힘내, 우리 딸 힘내 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 이번에 시험? 야 시험 못 봐도, 야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못 봤어, 엄마도 야 엄마 공부 잘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셔야지. 엄마 아빠 성적표 한번 갖다 보세요. 우리 아들 딸하고 비교해 볼까요? 지금 성적표 솔직히 아마 아들 딸이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관보다 응원단이 되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남들이 다 심판관 하는데 왜 거기다 엄마 아빠까지 또 똑같이 심판관 하려고 합니까? 응원해 주세요. 자녀는요, 부모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가끔 엄마 아빠 그러죠. 엄마 이번에 시험 못 봐서 죄송해요. 괜찮아. 말은 괜찮은데 표정은요, 너 이게 성적이냐 진짜? 표정은 이미. 그럼 애들은요, 엄마 괜찮아 이 말에 이 말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정 보고 딱 알아요. 그랬듯이 이제 엄마 아빠가 정말 행동으로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으로. 각자 찾으셔야죠. 어떻게 응원할 건가? 여러분 자녀에 맞게. 다섯 번째로는요, 창조의식을 가진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비교의식은요, 자녀를 짝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창조의식은요, 자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명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짝퉁이 좋아요? 명품이 좋아요? 명품이잖아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 언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비 올 때 구분된다고 그러죠?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은. 비 올 때 가방 메고 가다가 날씨가 좋았다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 짝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든대잖아요. 이렇게. 명품은 가슴에 이렇게 품는 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짝퉁 만들래요? 명품 만들래요? 우리 명품 만들어야죠. 창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이 뭔가? 자, 부모의 비교의식은요, 이런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유발해요. 그래서 지시적인 것만 따르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해요. 야, 이거 해라. 그럼 딱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라. 저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기가 남보다 못하면 비참함을 느껴요. 그런데 남보다 잘하잖아요. 우월감을 느껴요. 교만해지죠.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용납 못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그걸 용납 못해요. 왜? 실수 실패했을 때 드는 비난들 때문에. 압박감, 두려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비교 속에서. 옆집 아이고 비교하면서, 형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키워보세요. 우리 아이 이런 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창조의식은요,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각자 고유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이 창조의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의식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죠. 자녀가요, 창조의식 속에서 부모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능동적인 자녀, 창의적인 자녀, 적극적인 자녀입니다. 뭐든 하려고 해요. 야,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어. 야, 그거 좀 이렇게 괜찮아. 뭐 하다 못하면 또 돌아가면 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비교의식 속에 키우잖아요. 실패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 좀 며칠 좀 끙끙 앓다가 금방 털고 일어날 거야. 엄마 걱정 마. 그렇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관대함과 여유, 수용성이 커지죠. 그래서 사람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인간관계가 좋고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근심 걱정이 많이 없어요. 야,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와? 뭐 어때서 엄마? 아따 참말로 웃을 수 있는 거지. 괜찮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6번째로요. 자녀들의 감정에 공감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배우자의 감정에 공감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문제를 키우는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또는 어제, 지난주에, 최근에 자녀와 다퉜거나 부부가 다퉜다고 칩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다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문제 때문에 다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같으면 안 다퉈요. 그런데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부딪히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요.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났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동생이 형한테 얻어 터졌어요. 갖고 집에 갔더니 아빠가 들어가니까 동생이 그래요. 아빠, 나 형 죽여버릴 거야! 막 난리를 쳐요. 소리를 빽 질러요. 그때 우리 아빠는 자동사고가 또 일어나요. 민족 중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한 동생을 또 때리죠. 너 이놈의 새끼, 너 뭐라고 그랬어? 또 혼내. 동생은 참말로 미쳐 죽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형한테 맞아서 억울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겠구나. 아빠는 이해해. 야, 아빠도 그런 생각 들겠다라고 하면서 동생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충분히 위로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 누구야? 근데 네가 진짜 형 죽이면 안 되잖아 하면 동생이 그래. 아빠 내가 진짜 형 죽일 수 있까니 못 죽여. 어떻게 그런 생각.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먼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정을 읽고 나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감정을 읽어줄 때 거의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을 읽으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요. 근데 감정을 못 읽잖아요. 감정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누군가가 뭐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이 그 사람하고 안 좋다. 그럼 못 한다고. 시간 없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통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바빠도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감정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특히 자녀 문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제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정답이고 다 맞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평균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가정 사목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정 안에서 잘 펼쳐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도 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배우자도요, 서로 사랑받고 싶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가족들 다 그러고 있다. 그럼 고민하십시오. 지금 내 배우자를 내가 오늘 행복하게 만들어줬나?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아니면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행복하자고 오늘을 희생시키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또 편안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